짝! 웨딩홀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신부 서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티아라가 굴러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최미경이 손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노점상 딸 주제에 어디서 가풍을 어지럽혀. 이것이 서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의 뺨을 때리며 던진 충격적인 말입니다. 신부 하얀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꼭 참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점상 딸이면 이런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르 샤토. 서윤은 엄마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새 옷도 사드리고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손에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까지 노점에서 떡볶이를 끓이던 기름 냄새였습니다. 최미경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웨이터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냄새 좀 나는데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해서 식욕이 떨어지네요. 정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윤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최미경은 정희를 무시했습니다. 정희가 말을 꺼내면 네 하고 되물으며 못 들은 척했고 정희가 포크를 떨어뜨리자 어머 식사 예절도 모르시나 봐요 하고 비웃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결혼 다시 생각해봐. 저 집안은 너무 다른 세상이야. 하지만 서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도연이가 있잖아. 도연이는 나를 사랑해.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서윤은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5월의 어느 일요일. 호텔 웨딩홀의 공기는 비싼 백합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의 서윤에게 그 향기는 목을 죄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선 기쁨이 또 다른 편에선 막연한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서윤은 거울 속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평생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아온 엄마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눈가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하얀 드레스를 보는 순간 정희의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저 아이는 이보다 훨씬 화려한 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정희의 손에는 투박한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죠. 서윤아, 새벽에 지은 밥이다. 너 속 비면 떨까봐 엄마가 주먹밥 좀 싸왔다. 정희의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기름때와 매운 연기를 견뎌낸 그 손이 딸의 하얀 웨딩드레스 옆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손이 나를 여기까지 키웠구나. 새벽 추위 속에서도 노점 앞에 서서 손이 곱아 터질 때까지 떡볶이를 끓이던 엄마. 겨울날 손님이 없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서윤의 학비를 마련하던 그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잡으려던 찰나 시어머니 최미경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지금 이 비린내 나는 걸 음식이라고 가져온 거니? 최미경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희가 내민 도시락을 낚아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툭 하고 밥알이 흩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엔 새벽 4시부터 불 앞에서 정성스레 밥을 짓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톨 한 톨 정성껏 뭉쳐 만든 주먹밥. 딸아이가 속이라도 편하길 그 마음 하나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가며 만든 주먹밥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똑똑히 들어라. 너희 집안 비린내는 향수로도 안 가려져. 예식 내내 입 꾹 다물고 있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독설과 함께 최미경은 서윤의 얼굴에 향수를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매캐한 향수 냄새에 서윤은 눈물이 났지만 차마 닦지 못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가슴 속에선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걸까? 28해를 살아오며 지워지지 않았던 노점상. 딸이라는 낙인이 오늘따라 더 깊게 서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서윤은 꼭두각시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에 웃고 고개 숙여야 할 때 숙이며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 서윤은 정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건 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서윤의 가슴엔 간절함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뒷자리에만 서 있던 엄마를 오늘만큼은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하객상석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서윤의 마지막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미경의 손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짝! 둔탁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섞인 수군거림이 들렸고 서윤의 고개는 맥없이 꺾였습니다. 왼쪽 뺨에서 화끈거리는 열기가 번졌습니다.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입안에선 철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심장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머리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화려한 티아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던 티아라는 최미경의 날카로운 구두 구발에 멈췄습니다. 최미경은 보란듯이 그 티아라를 짓밟았습니다. 으드득 보석이 부서지는 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윤 자신의 존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00만 원을 들여 주문 제작한 티아라였습니다. 서윤이 알바를 3군데나 뛰며 6개월을 모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노점상 딸 주제에 어디서 가풍을 어지럽혀 고마운 줄 알고 고개나 숙이고 있을 것이지.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티아라 파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던 보석들이 이제는 무의미한 조각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과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요. 붉게 달아오른 뺨보다 더 아픈 건 멀리서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굴욕감도 아닌 오직 딸에 대한 미안함으로요. 내가 더 나은 엄마였다면, 내가 재벌가 딸이었다면 저 아이는 저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서윤은 옆을 보았습니다. 남편 도연은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먼 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미안함도 그저 냉랭한 무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약간의 불편함? 왜 굳이 내 엄마를 자극해서 이 지경까지 만드는 거야 하는 원망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서윤의 마지막 심장줄을 끊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 밤 신혼여행은커녕 서윤은 시댁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제사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우리 집안 기운을 정화해야 한다며 서윤에게 가혹한 가사 노동을 시켰습니다. 정화라니. 서윤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화해야 할 건 자신이 아니라 이 집안의 썩은 뿌리였는데 말이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서윤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저려올 때쯤 도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위로라도 해줄까? 내 편을 들어줄까? 그러나 도연의 표정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해? 나 오늘 사람들 앞에서 맞았어. 우리 엄마는 죄인처럼 쫓겨났고, 도연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대꾸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오늘 눈치 없이 행동하긴 했어. 일단 참아. 그게 며느리 도리야. 서윤은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도리. 그놈의 도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엄마가 맞았던 물세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 끊어진 소리였습니다. 결혼 일주일 차 서윤은 시누이 한지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도연의 5년 선배인 언니 지희도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희는 서윤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서윤이구나. 들었어. 결혼식 때 많이 힘들었다며? 서윤은 지희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겨우 35인데 40은 넘어 보였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언니도 시집살이 하세요? 지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 벌써 10년째야. 처음엔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운도 많이 울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지. 근데 참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지나버렸더라. 10년이나요? 응.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어. 근데 그걸 넘기면 둔감해져. 아무렇지도 않게 돼. 그냥 로봇처럼 사는 거지. 서윤은 지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엔 빛이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10년 후 내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 그럼 행복해요? 지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 그게 뭔지 잊어버렸어. 그냥 사는 거지. 이제 나갈 용기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애들도 있고 그냥 참는 게 나아. 서윤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10년 후에 저런 눈빛을 갖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서윤은 지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희의 시어머니는 최미경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지희를 쓸모없는 것, 밥벌레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지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10년의 결과구나. 참으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죽는 거구나. 결혼 2주 차
서윤은 시댁 식구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매일같이 메뉴를 바꾸라고 요구했고 서윤은 요리책을 펼쳐놓고 밤새 공부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만 만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날은 최미경이 좋아한다는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서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려내고 고기를 찢고 양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육개장을 올렸을 때 최미경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육개장이 이렇게 싱거워?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서윤이 냄비를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최미경이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서윤의 팔과 목덜미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서윤의 비명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서윤은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노점상에서 배운 요리 솜씨가 고작 이 정도야? 내가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네. 도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서윤아, 너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달래고 있구나. 결혼 한 달 차 서윤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등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미경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윤은 부인들에게 차와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쟁반을 들고 가던 중 발이 카펫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차가 담긴 찻잔이 흔들리며 한 부인의 옷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최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팔을 낚아채며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얘가 아직 서툴러서요. 잠깐만요. 최미경은 서윤을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윤을 밀어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반성이나 해. 서윤은 컴컴한 창고 안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고 불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서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여기 너무 좁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위층에서는 부인들의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감쌌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2시간? 3시간? 서윤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오들오들 떨렸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은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최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으면 저녁 준비나 해. 손님들 다 갔어. 서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창고에 가뒀어. 몇 시간 동안. 도연은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겠어. 내가 실수했겠지. 앞으로 조심해.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남편이 맞나? 결혼 2달 차 서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밝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정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서윤아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요. 어느 날 서윤은 우연히 도연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톡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가 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서윤은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배. 왜? 저녁에 만난대? 업무 미팅이야. 왜 그래? 의심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서윤이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도연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왜 이렇게 다그쳐? 도연은 짜증을 내며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결혼 석 달 차 서윤은 우연히 도연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열려있던 노트북 화면에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한 금융회사였고 제목은 대출 승인권에 대하여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이 서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뭐 하는 거지?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연에게 서윤은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사업 자금 좀 필요해서. 우리 부부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어차피 허락 안 할 거잖아. 그냥 필요해서 한 거야. 곧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동의도 없이 그녀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았다는 것을요. 그는 서윤과 결혼한 이유가 서윤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왜 자신에게 프로포즈했는지, 왜 서둘러 결혼하자고 했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결혼 넉 달 차 서윤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최미경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오늘 우리 집안 제사인 거 알지? 음식 30가지 준비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했습니다. 30가지 음식을 혼자서 어떻게 준비한단 말인가요? 서윤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손은 칼질을 하다 베었고 기름에 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30가지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윤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은 기름때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은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왜 이렇게 타고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무슨 조상님들한테 이런 음식을 올릴 수 있어?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최미경은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상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조상님들한테 사죄해. 당장 100번 절해. 서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최미경은 서윤이 100번을 절할 때까지 감시했습니다.
서윤의 무릎은 피가 나고 이마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3주차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윤은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붉은 피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기. 서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임신 3주차.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작은 생명. 서윤은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도 버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의 무리한 절 100번이 서윤의 아이를 앗아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서윤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병원에서 돌아온 서윤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유산했어. 어제 당신 엄마가 시킨 절 때문에 우리 아기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윤은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내 편을 들어줄까? 혹시 이번엔 나를 안아줄까? 하지만 도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분위기만 나빠져. 그리고 어차피 3주 차면 아직 아기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 서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달래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아이는 이 남자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결단뿐이었습니다. 결혼 5달 차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날 서윤은 도연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도연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택시를 타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도연이 도착한 곳은 사가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은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서윤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여보, 회식이라며? 다음 날 새벽 정희는 딸이 걱정되어 시댁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정희의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서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정희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었고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은 대문을 열자마자 정희의 얼굴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끼얹었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인간이 어딜 감히. 너희 딸년 데려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고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더 얼어붙은 건 심장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곧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가난했던 게 죄였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가난한 척했던 게 죄였습니다.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젠 충분해. 더 이상 엄마를 아프게 할 순 없어.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짐을 챙겼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 젖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가자. 여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꼭꼭 숨겨왔던 죄책감과 딸을 지키지 못한 무력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칠흑처럼 검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 지긋지긋한 돈 냄새 안 맡게 하려고 노점상 뒤로 숨었는데 그게 오히려 내 뺨을 때리게 했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등 돌렸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사실 정희는 전국 시장 유통망의 70%를 쥐고 있는 베일에 쌓인 거물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웬만한 중견기업의 목줄은 단숨에 끊어질 정도였죠. 30년 전 정희는 25의 나이로 유통업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었고 결국 사랑하는 남편마저 잃었습니다.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딸만큼은 이 더러운 세계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희는 30년 만에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한림푸드. 오늘부로 숨통을 끊어라. 그 말을 내뱉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단 사흘이었습니다. 최미경이 사교계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요. 첫째 날 한림푸드의 주거래처가 모두 끊겼습니다. 최미경은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둘째 날 은행에서 빚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대출금 상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도 지점장도 은행장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사교계 모임에서 최미경은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아첨하던 부인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미경은 남편 한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한철수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건 누군가 우리를 겨냥한 거야. 그 순간 최미경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점상 여자 정희. 일주일 후 최미경과 한철수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은행이 저택을 압류했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다니. 최미경은 짐을 싸며 울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가구들, 모든 게 압류되었습니다. 한철수는 최미경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괜히 그 노점상 여자한테 잘못했잖아.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최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과 한철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고급 저택에서 좁은 원룸으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최미경은 매일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최미경은 길거리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고 있는 최미경. 저 여자 한림푸드 회장 아니야? 맞아, 완전 망했대. 지금 청소부로 일한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최미경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최미경은 거리에서 예전 사교계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미경 씨? 여기서 뭐해? 최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그냥 일하는 중이야. 청소부로? 어머나, 정말 많이 변했네. 그래, 힘내. 그 친구는 최미경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다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연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친구도, 연인도. 어느 겨울밤, 도연은 지하철역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남루한 옷을 껴입고 골판지로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2주 후 최미경은 사색이 되어 유통업계의 큰 손을 찾아가 빌기로 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최미경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굽신거린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든 최미경의 눈앞에 거대한 회의실 벽면에 정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희 회장 마이너스 한국 유통업계의 데모. 최미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뺨을 때렸던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윤 회장?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비린내 나는 노점상. 그게 바로 당신네 회사 물건을 공급하던 유통망의 주인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당신은 30년간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최미경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사과는 안 받겠습니다. 서윤이 앞으로 걸어 나와 최미경의 무릎 앞에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노점상 딸인 제가 이제 당신들을 버리러 왔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던 당신들 식대로 말해줄까요? 이제 당신들은 우리 엄마 발끝에도 못 미치는 밑바닥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최미경은 울면서 빌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잘못했어.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당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아세요? 맞았을 때, 화상 입었을 때, 창고에 갇혔을 때, 무릎 꿇고 절했을 때, 아이를 잃었을 때, 그때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죠. 서윤은 비겁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연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 5천만 원. 법적으로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세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서윤은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최미경과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비린내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 냄새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서윤은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그저 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한 것이죠.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주먹밥 진짜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에요. 서윤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때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주먹밥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먹밥간 딱 맞다. 그래, 이제 내 마음간이 딱 맞으니 맛도 나는 거다. 서윤의 손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엄마, 이 손자국 있잖아. 예전엔 이게 수치스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 같아. 서윤의 식당에는 향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음식 냄새, 사람 냄새, 삶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냄새 좋다. 이게 진짜 우리 냄새야. 손님 하나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웃는 얼굴 보니까 제 기분도 좋아지네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설명해봐. 도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아니라 귀찮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밖에서. 밖으로 나온 도연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우리 너무 안 맞아.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외도한 건 너인데? 외도는 무슨? 수진이랑은 그냥 위로를 받은 거야. 너랑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엄마한테도 눈치 보여야 하고, 너는 또 매일 우울한 표정이고, 나도 숨 좀 쉬고 싶었어.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정말 최악이야. 그래, 나 최악이야. 근데 어쩔래?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너 갈 데 있어? 노점상 집으로 돌아갈 거야? 도연의 말엔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떠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정희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온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엔 예전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짓밟혔던 티아라는 이제 없지만 서윤의 머리 위에는 그 무엇보다 밝은 자존감의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서윤의 말에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내 엄마라서 정말 행복하다, 서윤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정희의 작은 식당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지희였습니다. 서윤아. 지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 어떡해. 나도 용기를 냈어. 너 보고 생각했어. 나도 10년 후를 바꿀 수 있겠다고. 이혼했어. 그리고 요즘 작은 카페 차리려고 준비 중이야. 서윤은 지희를 껴안았습니다. 언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덕분이야. 내가 먼저 용기를 보여줘서 나도 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식당 문이 열리고 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최미경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서윤은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멘트.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나 손에 든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당당히 일어선 서윤과 딸을 위해 평생의 비밀을 꺼낸 엄마 정희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이름이 있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고 계신가요? 오늘 서윤과 정희처럼 여러분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10년을 참는 것보다 오늘 용기를 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신우이 지희처럼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가장 소박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지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